네, 안녕하십니까. 안양대학 박철호입니다. 이 주제를 어떻게 할까라는 물음을 물으신다면 저만큼 난감할 수도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학술 용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아마 사실 이런 그 많은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고민들을 하신 것들이 사실 이 결론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간단하죠. 네, 잘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에게 바란 것은 뭐 아주 아마 뭐 구체적인 이론적인 그런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 앞에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모든 분야의 그 용어를 만들 때 가장 또 이 번역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가장 참조가 될 만한 좋은 말씀이셨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상당히 이제 아주 개괄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가장 구체적인 신뢰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업자들이 결국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사실 얼마 없는 거지요. 네. 여기 앞에 가고 있군요. 네, 네, 저는 20분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 용어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좀 제안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무엇이 학술 용어의 학술 용어의 정의가 무엇이고 무엇이 학술 용어의 바람직한 모습일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논의 내용은 학술 용어의 특성과 정비의 필요성, 그다음에 바람직한 공공 언어의 요건 검토, 정비의 주체와 절차, 또는 사례 중심 구체적인 학술 용어 정비 지침 제시. 이 부분은 좀 표제와 선정에 저는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집니다. 또 앞에 뭐 뜻풀이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뜻풀이와 용례 좀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용어라는 건 무엇일까? 특정한 학문 분야 내에서 소통이 되도록 이제 사용 범위 및 의미가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언어. 그렇다면 이거는 매우 이제 집단 언어에 가까운 것이고, 특정 학술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서로의 소통을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 폐쇄적인 사회 언어 일종으로 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학술 용어는 또 전문어와도 통하지요. 그래서 전문어라는 것은 특정 전문 분야에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 이제 학술어라는 것은 이제 보면은 학술 분야에 한정된 뜻으로 쓰는 전문 용어. 그러니까 학술 용어는 전문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 범위가 의미가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언어구나. 이제 그 학술 분야에 속하지 않은 비전문가들이 또 왈가왈부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학술 용어는 다듬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언어를 다듬는다는 것은 그 공공 언어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학술 용어의 공공 언어적 성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공공 언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각종 공문서, 대중매체에서 사용하는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이나 간판에 사용하는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계약서, 약관, 사용 설명서, 또 교양 서적에 사용하는 언어, 또 대중을 상대로 강의할 때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니까 학술 용어가 이런 데 많이 쓰이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학술 용어의 위상을 보면 학술 용어는 전문 용어에 속할 뿐만 아니라 공공 언어에도 속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정의로부터 각종 공문서, 대중매체, 현수막, 간판 이런 데서 이제 쓰이는 것이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학술 용어 전부가 공공 언어는 아니겠지만 학술 용어 중에 상당수가 공공 언어에 해당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술 용어가 학술 분야 전문가들 전유물로만 남지 않고 일반인과 공적인 소통에 활용되기 위해서 공공 언어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공공 언어가 갖추어야 할 이제 학술 용어 정비 방향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공공 언어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뭘까? 언어를 정비한다는 것은 이제 보통은 언어 순화라는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 순화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비속한 말을 이제 고운 말로 바꾸고, 그다음 규범에 어긋난 말을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급적 토박이 말로 바꾸는 이런 일이다라고 언어 순화의 정의가 또 이제 사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큰 이제 줄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제시한 2019년에 제시한 공공언어 바로쓰기 기준 중에 단어 바로쓰기 부분에 보면 이제 그것들이 뭐 앞에서 더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는데 정확하다는 건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또 순화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어떤 것이 순화어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고 또 어문 규범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좀 요약을 하자면 정확성 그 외연을 정확히 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순화된 말, 가급적 토박이 말 같은 것이 좋고 일본어식 표현 같은 좀 문화적인 그런 이제 우리가 피의식이 있는 그런 부분을 탈피해야 되고 어려운 한자어 교체 또 외래어를 최소화하고 어문 규범에 맞는 말을 쓰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또 거기다가 앞에서 나온 말을 좀 더해서 비속어나 차별적 표현 피하기 이런 것들이 좀 가미돼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용어를 정비할 때 꼭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술용어 정비의 주체와 절차, 학술용어 정비 사용의 주체는 이제 결국은 학술 분야 전문인들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분야 권위자들에 의해서 학술용어의 명멸이 결정됩니다. 정비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술용 그 분야 내에서 많이 이제 조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학술용어가 일반 국민들의 이제 공적 언어 사용 영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공공언어의 요건에 맞는 용어 선택이 요구됩니다. 공적인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학술 분야로 진입 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도 너무 어려운 이제 그런 용어들이 학자들만의 용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술 분야 전문인이 수용의 주체가 되어야 하나 공공언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은 또 그 전문가들은 낮을 수가 있어요. 본인은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어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와 학술 전문인의 수용 가능성 점검이 결합이 되어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협업 절차의 설계를 제가 그냥 해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 이제 목록 선정하는 데서부터 이제 그것들 좀 추리고 또 이제 그 공공언어 영역에 편입될 것을 이제 용어를 발굴하고 또 이제 뭐 이제 다듬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뭐 제가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학술인이 좀 이렇게 하고 또 공공언어 전문가들이 또 문제 제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다듬어져서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학술용어 정비 구체적인 기준은 어떤 것들이 되어야 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표제어 중심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문자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통용되는 한국어 텍스트에 한글 이외의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국어 기본법에 공문서 등 작성 평가는 이제 한글로 작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어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시행령으로 가면 이제 왜 그런 그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왜 쓰냐?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또는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할 수 없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학술용어 표제어 가운데 한글 이외의 표기로 된 것의 정비를 생각해 보면 10번의 기억 같은 경우는 로마자가 그대로 노출된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그 약자를 왜 쓸까 생각을 해보면 해당 전문 분야 내에서는 긴 용어를 간략하게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 공중에 노출될 때는 개념 이해를 위한 단서가 전혀 없고 국어 기본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정식 용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정식 용어는 있는데 이제 학자들끼리는 정말 아주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이제 표현해서 서로 간의 소통을 좀 높이기 위해 쓰는 것이지 이것을 정식으로 공공에게 내보내는 용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를 또 한글로 그러면 이제 그대로 로마자 쓸 수 없으니까 뭐 PBL, 뭐 HRD, 뭐 이제 ADHD, AIDS 뭐 이렇게 이제 사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고요. 실제로 말로 많이 하고 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어를 쓰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문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도 PVC라고 쓴다면
축약 효과가 반감되고 의미 추적이 어려울 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니은 같은 경우가 제일 안 좋은 경우 아닌가 싶고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이것보다도 더 이제 좀 더 영어에서 쉽게 부르는 뭐 무크, 스팀, 에이즈, 사스, 뭐 메르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식으로 읽는 방법은 어떠냐? 읽은 것을 다시 음차를 해서 우리말로 부르면 간략히 부를 수 있다는 면에서는 니은보다 낫지만 약어나 대표하는 단어의 추적이 더욱 어렵습니다. 뭐 이제 기억보다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시 대상이 아주 명확해서 공중이 그냥 아예 정말 원초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공공 언어가 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표기법의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표기죠. 말셈에 등재된 그 이제 전문 용어들 중에도 학술 용어 중에도 이제 비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1,600 얼마라고 찾는데 이거는 이제 외래어가 아닌 것들을 검색 대상으로 해서 규범 표기는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걸 세면 한 그 1,600 얼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보면 가세질 사위 이런 건 민속학 분야에서는 이제 이게 전라도 무당춤의 한 동작이라서 전라도 방언이 규범 표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필요가 있으니까 이걸 규범 표기로 했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 아니면은 이런 그 규범에 맞지 않은 표기들을 남겨놓을 이유가 없다. 다 바꿔야 된다. 표준 규범 표기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범 표기가 미확정이라고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보면 너클컷 뭐 이런 것도 농업의 너클컷이라는 말이 있는데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근데 이게 규범 표기가 미확정일 정도의 외래어라면 쓰지 말고 대체 표현을 찾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너클컷 이게 그렇게 규범 표기를 잡기 어려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심이 되고요. 그냥 너클컷은 분명히 비교범적인 것이 분명한데도 미확정이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이런 것은 좀 확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확정해주지 못한다면 말셈이 못한다면 학계가 선제적으로 이걸 고칠 수 있을까? 저는 학계는 그렇게 써오는 게 편했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 약 이름이나 물질 이름 등 국제 통용 용어 또는 인명이 포함된 용어 이런 것들은 사실은 풀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약 이름 같은 것 특히 그렇고 그대로 써야 될 것 같은 이제 그 원어가 이제 용어화된 것이 아주 국제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어 마련이 어렵고 대체어로 정비를 해도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는 정도로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둘 이상의 표기가 공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화학에서 이제 메탄알이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편수 자료 1987에는 포름알데히드로 올라 있습니다. 이게 독일식, 영어식 이것이 이제 막 섞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정비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말 쌤도 담당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에서 일괄적으로 통일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문자와 이제 그 표기법을 떠나서 표제어 정비의 기준으로 가보면 이제 이런 것이죠. 16번 같은 것이 돼야 되겠죠. 개념을 정확히 표현해야 하고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해야 하고 혼동되거나 오해의 가능성이 적어야 되고 부정적 정서가 담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정도의 내용적인 검토에 의해서 이제 16에 맞게 표현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표제어가 있다면 정비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16보다 더 구체적인 점검 사항의 목록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약간 시도를 해봤습니다.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이제 작년 학술대회 이제 자료들을 제가 좀 살펴보고 몇 가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정확성은 1차적으로 제약 없이 모색이 되어야 한다. 정확성은 적절성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고 이제 capability for suicide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자살 능력 막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거죠. 가방 형태라는 것도 이제 외국어의 은유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어설픈 직역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는 이제 어원적으로 고유어이면 대체로 알기 쉬운 말로 보는 게 좋겠다는 두 번째. 아이고.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려면
예, 예, 그래야겠죠. 그래서 고유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그다음에 한자어이면서 기본 한자어로서 한자어면 한국어에서 어근으로 빈번히 역할을 하는 것은 알기 쉬운 말로 볼 수 있으나 그런 수준을 넘어가는 한자어는 어렵다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아예 한국어의 어근 형태소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라면 좀 받아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순화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영어의 경우에 중등 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쉬운 말로 볼 수 있겠으나 그런 수준을 넘어가는 영어 단어는 어렵다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이외 외국어가 포함된 것은 이름이나 대체할 수 없는 말로서 널리 통용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몇 가지 전문적인 것들. 가급적 길이가 짧고 발음하기 편한 것이 사용하기 편리하다. 같은 분야 내에 동음이어가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수, 뭐 옛날에는 이걸 소수 막 이러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 부정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네, 그다음 일본어식 표현, 차별적 표현은 피하고. 이제 뭐 차별적 표현의 예로 들어본 것 중에 하나로는 이제 뭐 모성어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이제 부모로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생각해봤습니다. 17에서 벗어나더라도 기존의 용어의 지위가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등호, 부등식 이거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용어라고 하면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는 대체 용어가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비를 한다고 할 때는 사실 대체어들이 많이 있어야 그 중에서 좀 선정하는 게 쉬운데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대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학술 분야의 자율성도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수용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정비 사업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 가운데서 최대한 17에 부합할 수 있는 용어들을 선택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고 취지를 홍보하여 용어들 사이에 경쟁이 시작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 방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 사업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경합을 붙이는 그런 쪽도 괜찮지 않겠는가. 한자의 조어력을 이용하여 기존에 없는 새로운 용어를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도 17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 한자가 쉬운 한자어인가, 또 한국어에서 어근의 역할을 담당하는가, 그 용어가 일본어의 잔재인가, 또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는 결합을 이루는지 이런 걸 생각해서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겠지만 학술 단체에서 정비했다고 해서 그것이 학문 분야에서 수용이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경합을 시켜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빈도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오버된 것입니까? 네, 빨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빈도가 정비 대상 선정과 관련이 되냐는 건데 사용 빈도가 높다고 무조건 정비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용 빈도는 보다는 이런 말씀드린 기준 이제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정비가 돼야 되고요. 그럼 사용 빈도 정비는 관계가 없는가?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시급성과 파급력의 판단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라면 많이 나오는 것이라면 중요한 것일 수 있으니까 시급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빈도가 너무 낮은 것은 공공 언어로서 활용도가 없고 순수 학술 용어일 수 있으니 이런 것을 또 굳이 해야 되는가? 이런 면에서 빈도를 좀 고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뜻풀이는 아까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그 어떤 어디에서 종차 유개념, 그 다음에 부가 표현, 했다 이런 식으로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순화를 하시면 좋겠고요. 용례도 이제 사용된 문맥 속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제 뭐 이제 그 전문 그 일반 언론이나 일반 서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전문 이제 저널이나 뭐 이런 데서 찾고 하는데 그런 것들 찾을 때 좀 잘 찾아야 되고 정의와 겹치면 안 되겠고 그렇죠. 뜻풀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따로는 이제 직접 작성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 논의를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오버돼서. 네.